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안마화하는 이야기가 소셜미디어, 정치, 언론에서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이야기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라나 마젤 디아만티입니다. 이것이 베이직 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JNS에서 댄 다이커와 칼레드 칼리드 아부타와 밋과의 대화 이후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최근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앨런 더셔위츠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겪는 더 큰 도전의 사례로 삼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앨런 더셔위츠 교수님보다 더 적합한 분이 있을까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자, 먼저 크리스토프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현과 유대인의 안전 문제를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 대한 당신의 관점과 그 안의 허위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요약하자면 당신은 명예훼손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셨죠. 이스라엘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죠.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은 또 다르고요. 미국에서는 이건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 이름이 명확히 밝혀진 개인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소하려면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피고가 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퍼뜨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명예훼손 소송에서 배상액이 항상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프의 행동은 언론인으로서 무책임했고 이는 뉴욕타임스의 특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뉴욕타임스는 스탈린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학살할 때 그를 칭송했던 같은 신문, 유대인 소유의 신문입니다. 홀로코스트를 23면에 실었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부정했던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어떤 신문보다도 실제 신뢰도와 인식된 신뢰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매우 위험한 매체이지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큽니다. 영향력을 가질 자격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처럼 사실을 의견으로 위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견 기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뉴욕타임스 자체의 저널리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의심스러운 사실들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를 일면의 저널리즘 기준이 아니라 27면의 의견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비록 주장된 내용이 보도 기사에 해당하고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어떤 언론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제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이 일로 퓰리처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퓰리처상 위원회도 오늘날 뉴욕타임스를 장악한 바로 그 강경 좌파에게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크리스토프의 글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긴 했지만 크리스토프 개인이나 뉴욕타임스를 훨씬 넘어서는 더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전문 증거에 해당하니까요. 국제형사재판소나 그런 법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추가적인 명예훼손의 근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 총리가 강간을 위해 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런 노골적이고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해봅시다. 그들은 우리는 뉴욕타임즈를 믿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를 근거로 들면 현실적 악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폭 효과를 가져오고
더 많은 명예훼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뉴욕타임즈의 신뢰도나 신뢰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곧 당신이 지적한 이 더 큰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당신의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입증될 수 있는 모든 부정확성들을 고려해서 미스터 크리스토프 자신에 대해서든 그가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롬니에 대해서도 여러 번 큰 과거 문제에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연루된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강간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조사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중잣대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 질문이 그에게 해당되는지 뉴욕타임스에 해당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출판사이고 그에게 돈을 지불하니까요. 출판사가 돈을 지불하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출판물이 부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그 경계를 거의 충족시키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CNN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CNN은 제가 미국 상원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로 탄핵이 허용되는 헌법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나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악의적인 반대파 방송인들은 더 쇼위치가 트럼프가 공갈,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탄핵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 거짓말이었고 하급 법원도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 기자들이 자신들이 틀린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악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CNN을 위한 어리석은 방어 논리죠. 그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법원이 처음에 현실적 악의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나는 이 기사를 악의적으로 쓸 거야 라고 직접 쓰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들이 선서 증언에서 부인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정보를 몰라서 더 쇼위치가 전날 우리가 본 TV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입증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기만 하면 악의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저와 같은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기준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관리나 정부 자체를 비판할 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즉 일반 개인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공인이라는 생각이신가요? 그게 맞나요? 저는 분명 공인이지만 공직자는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어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합니다. 공직자들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인 저는 비록 공인이긴 하지만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CNN 기자가 멍청하고 악의적이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에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출직 공무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사이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과 그 후속 판례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싶어 하는 대법관이 2명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했던 법률 보좌관 중 한 명이었고 제가 작업했던 판결문은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법률 보좌관이었던 약 60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63년 전, 그 시절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말한 인터뷰를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설리번 판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판결의 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했듯이 그 판결과 그 이후의 판례들이 오늘날의 표현의 자유 기준을 사실상 세웠기 때문이죠. 네. 표현의 자유는 특히 지금 미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의 중심에 있어요. 사실 미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곳에서 더욱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려운 질문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과 이후 판례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 판결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냥 설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공직자의 경우를 보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는 남부주의 보안관이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이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비판했고 대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한 것이 단순히 거짓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의적으로 거짓이거나 악의적으로 거짓이거나 혹은 무모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준을 본의 아니게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침입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나선 건 아니었지만 선출직 공무원처럼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의를 입증하려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언론인들 사이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후속 판례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발행인들도 그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거짓말하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현행 기준 하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만의 독특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기준을 좁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미국만이 독특한 표현의 자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미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 기준입니다. 영국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소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는 유지하겠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이 요건이 비공직자, 즉 평범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가진 자원이나 특권, 면책권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원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상원의원들은 상원회의장에서 거의 뭐든지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면책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그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언론이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맞는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토프 사건이 완벽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이거나 조직, 심지어는 하나의 아이디어일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처벌하는 증오 발언 범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아무런 처벌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를 다시 인쇄해도 어떠한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키 사건에 대해 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스코키 사건 이후와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스코키 사건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저는 스코키 사건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맹 전국 이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오나치 깡패들이 스코키 거리에서 했던 끔찍하고 반유대적인 발언을 할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스코키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나치들이 스코키 주민이나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가시고 골치 아픈 존재였지만 그 당시에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당시 스코키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발언을 한다면 유대인 공동체에 훨씬 더 큰 위험, 즉 폭력이나 시나고그 공격, 개인에 대한 공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봐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스코키 이후로 세상의 현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같고 규칙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여전히 스코키 사건에서의 입장을 여전히 옹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별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신체적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며 법적 대응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저희는 유대인을 때리면 우리가 고소한다라는 단체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루클린이나 다른 곳에서 개별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은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그리고 점점 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932년 이후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취약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932년입니다. 1936년도, 1939년도, 1942년도 아닙니다. 히틀러가 선출된 3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인주와 미시간주에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1932년에 유대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곳에서 학생 입학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932년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1936년에는 있지 않지만 확실히 1932년에 세계 일부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표현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이나 강에서 바다까지 같은 구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만약 즉각적인 위협이나 신체적 위협이 없어 보인다면 단순히 정치적 발언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 공공장소에 다소 위협이 될 수 있는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우리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장식과 장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깡패들이 제 시나고그인 뉴욕의 파크 이스트 앞에 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경찰이 일종의 장벽을 설치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노년의 유대인에게 바로 다가가서 그의 얼굴 앞에서 위협하거나 겁을 주기 시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나고그에서 100야드 떨어진 곳에 서서 유대인은 악하다,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 이스라엘인들은 개를 이용해 강간한다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고 있고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당에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회당이 총이나 폭탄으로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덜 극적인 상황에서도 회당에 가는 길에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자들이 오늘날 미국 대통령에게 접근할 때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서도록 요구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외치는 그런 말들을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회당에 가는 사람들, 모스크에 가는 사람들,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 장소, 방식에 관한 제한 기준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팔레스타인은 강에서 바다까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외칠 권리가 있으며 그 기준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흑인, 여성,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유대인만의 규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만약 어떤 학생이 유대인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흑인이나 여성, 성소수자에 대해 말했다면 그 학생은 퇴학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해 말해도 퇴학당하지 않습니다. 흑인에 대한 말은 인종차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오니스트에 대한 발언은 인종차별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코피 카마이클이 예전에 말했듯이 시오니스트들이 할렘에서 썩은 고기를 팔고 우리 흑인들을 억압한다고 말해도 또는 터커 칼슨이 말하듯이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 시오니스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 없다고 터커 칼슨은 말했고 시오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나라를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루이스 파라칸이 말했듯이 미국의 노예 무역을 가져온 것은 시오니스트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에서 시오니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면책이 됩니다. 아니, 그게 규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보세요. 13개 정도의 동아리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주와 연방 자금으로 지원받는 공식 동아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공립대학입니다. 시오니스트는 이 13개 동아리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시오니스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유대인이라면 시오니스트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스트라는 단어를 가리는 표현이나 완곡어로 사용해서 그들은 흑인, 성소수자, 이민자, 라티노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을 유대인에게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불균등한 집행은 주나 연방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 기준을 요구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단일 기준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연방 정부와 하버드 같은 학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일부가 단일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대 집단들과 동일하게 캠퍼스에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학 교수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로 흑인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으로 인식되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유대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 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에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나쁜 말에 맞서는 좋은 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 부분은 당신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실제로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예전에 독백에서 발언 금지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 적이 있었죠. 금지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주의를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집합적 발화라는 문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심지어 모든 시오니스트는 죽어야 한다 같은 끔찍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위 중 옆 사람이 저 사람은 시오니스트야 라고 하면 합쳐보면 사실상 물리적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불법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맥락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을 고립된 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서 한 명이 유대인들은 죽어야 한다, 다른 한 명이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그들이 협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모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 따로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오니스트를 죽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여기 시오니스트가 있다. 이 사람이 시오니스트다. 이 남자가 시오니스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시오니스트를 지목한 뒤에도 첫 번째 그룹이 계속 시오니스트를 죽여라 라고 외친다면요? 그것만으로도 브랜든버그 판결에서 말하는 즉각적인 해악 선동죄로 처벌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할 때 시험 문제로 냈을 법한 질문입니다. 좋아요. 이 질문을 다니엘 로텐버그 씨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 이론 적용 사례를 많이 들은 적 없고 그런 사례가 생기면 모두 그분의 공로일 겁니다. 이제 좋은 발언과 나쁜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제 질문은 사실 제 본래 성향과는 반대 주장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좋은 발언과 나쁜 발언의 대립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논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에 살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어떤 것이든 엄청나게 퍼져나가죠. 아, 정말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정보가 훨씬 부족하거든요. 잠깐만 멈추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랄 때는 항상 30세가 넘은 사람은 믿지 말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틀러를 건자에 올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봅시다. 뮌헨,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젊은 학생들입니다. 누가 스탈린을 권좌에 앉혔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와 모스크바 대학교의 젊은 혁명가들입니다. 누가 카스트로를 권력에 올려놓았습니까? 특히 젊은 학생들입니다. 누가 폴포트를 권력에 올려놓았습니까? 누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권력에 올려놓았습니까?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 절대 누군가가 젊음을 변명으로 삼게 두지 마십시오. 젊음은 정상 참작의 요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가중 요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0세나 60세에게 주는 만큼 16세, 17세, 18세, 20세에게도 똑같이 주목합시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대표하는 반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자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 가장 큰 위험은 젊은이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덕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이 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건전한 표현이 해로운 표현에 맞서고 있나요? 특히 유대인과 이스라엘 관련 문제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랫동안 방어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자유의 세계에서 제가 더 넓게 관심을 가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론이 현재의 기술이나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말하고 옥상에서 외치며 우리의 진실이 유지되길 바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항상 맥락의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 가장 어리석은 발언은 올리버 웬델 홈즈가 했던 말로 그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론조차도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외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어리석은 말이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말이지만 60 IQ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물론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외치는 것은 전혀 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거짓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이 이건 말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아닙니다. 불이 났다고 외치거나 소리내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웬델 홈즈는 불이 났다고 외치는 예시로 대중을 속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 비유 다시는 쓰지 마세요. 정말 멍청한 비유예요. 대법원 판사가 인용한 가장 어리석은 비유로 표현의 자유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 비유가 나온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그 비유가 나오게 된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징병소 밖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일이었습니다. 전단지였어요.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단지를 나눠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에는 만약 당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헌법적,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 배포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를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극장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저 극장에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상의 문제와 화재 위험가 있어서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은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개념을 들먹이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맥락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맥락이 변하고 있고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에서는 인터넷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변화하는 맥락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100년 전에 윈스턴 처칠이 유명하게 말했죠.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기 전에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돈다고요? 네. 그때도 그 말이 맞았죠. 그런데 인터넷이 있는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사실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의 현실에 맞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칙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좋은 말이 항상 나쁜 말을 상쇄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완벽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 누명을 썼습니다. 그게 신문 일면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 이야기를 철회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를 잘못 알아봤거나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변호사가 이 이야기가 사실일 수 없다고 인정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다는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건 신문 88면 날씨 기사 밑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나쁜 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92번가에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Why? 저는 템플 에마뉴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마즈 고등학교에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저에 대한 이런 거짓 주장들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도 그 결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 제 아내도 이런 주장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거짓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의 위험성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항의 지지자로서 그것을 지지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들을 제외하면 기준은 꼭 바뀔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냥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증명의 기준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핵심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접근의 특정 측면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정부가 의견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의견은 정부에 의해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에 비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아니라 주변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여기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잔씨는 또한 댄 다이커와 칼리드와 함께 크리스토프 기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제도권 차원의 공세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이념적인 비정부 기구들로부터의 주장이 체계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물을 통해 세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들었을 때 이것이 일어나도록 매우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물론 유대계 비정부 기구 진영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사회가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유대인 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알자지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하아레츠, 주이시 데일리 포워드, 피터 베이나트, 제이 스트리트입니다. 주이시 보이스 포 피스, 많은 개혁파 랍비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마르 바토브 아시다시피 오마르 바토브는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나쿠바와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편견의 가면으로 삼아 그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거짓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토프,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에게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세계 어느 조직보다 더 큰 해를 끼친 조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이 스트리트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미대사가 제이 스트리트가 암이라고 말했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이 스트리트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조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종교재판 시절에 유대인임에도 반유대적으로 변해 전쟁에서 무기가 되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혹은 피해 모함 사건에서 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증언하며 네, 그들이 정말로 기독교 아기들을 피 때문에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 배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제이 스트리트가 그들 중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피터 바이너트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오마르 바토프, 노먼 킹켈스타인, 노엄 촘스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쁩니다. 저는 그 우선순위에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우리는 거짓의 진실로 대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적에게도 자기 편 매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타임스도 있고 CNN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이스라엘 발언을 즉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프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쓸 때 바로 그걸 실어줄 곳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발언이 바로 받아들여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반대하는 네트워크만큼 효과적인 소통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없어요. 미디어를 장악한다는 비난과 달리 미디어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 맞서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히 비관적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꼭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그걸 원해요.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관주의자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더 나빠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낙관주의자는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사람하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그들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년 동안 일부 젊은이들이 자유를 얼마나 위협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던 것 같아요. 10월 7일은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게 만든 동시에 대학 캠퍼스의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지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스탠드 위더스 같은 유대인 단체들과 다른 단체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관련 이슈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낙관할 만한 이유도 보지만 동시에 비관할 만한 이유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복합적인 입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관적인 입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더 나은 면을 믿고 올바른 교육과 도구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1932년에도 그런 신뢰가 있었나요? 우리는 역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우리 손에 쥐어야 합니다. 우리는 1932년에 충분히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5년 은현대사에서 최악의 해였습니다. 왜일까요? 19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35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35년이 현대사에서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영국과 프랑스가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한 6천만에서 7천만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026년, 2027년, 2935년처럼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와 그 국가에 대한 커져가는 위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다소 특권적인 시각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교육센터, 하레디 센터에서 일해 항상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저희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지적으로 적극적인, 좀 더 보수적이고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의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시다시피 그와 동시에 그분들은 수백 일에 달하는 예비군 복무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주로 만나는 젊은이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이야말로 앞으로 이들이 1935년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해줄 거예요. 당신 날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교육기관을 포함한 교육기관들, 예를 들어 유대신학대학, 유대재건주의 개혁계열 등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개혁 유대교 회당들을 봐도 그들 역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대인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은 동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과도 좋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종교 단체들,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935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우리에게 달려 있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낙관적인 말씀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실 때 저희가 함께 일하는 훌륭한 분들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움이 남는 상태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알고 지낸 훌륭한 이스라엘 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 샤브옷을 기념하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